한국의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보았다. 저는 그 칼날이 우리 러시아를 겨누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크렘린의 동료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의 적들 역시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이 이 판에 숨은 승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했죠. 하지만 역사는 그 칼날의 주인이 한국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칼날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배인 것은 우리가 아니라 판 전체를 흔들던 제3의 존재였습니다. 대체 그 운명의 날, 독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두가 우리를 속이려 했던 그 거대한 게임에서 한국은 어떻게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신의 한 수를 둘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 그 소름 돋는 진실의 막이 시작됩니다. 서방의 제재는 마치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러시아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었습니다. 관료들은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절망적인 수치가 담긴 보고서를 매일같이 제 책상 위에 쌓아 올렸지요. 외교부의 일원으로서 저 또한 그저 쌓여만 가는 서류의 산을 바라보며 깊은 무력감에 잠겨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거대한 중국이나 경제 대국 일본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언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무시와 고개를 젓는 냉소적인 반응뿐이었습니다. 국가 부도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도왔던 그들의 의리를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께서 독도에서 열리는 양국 수교 25주년 기념행사에 저를 수행원으로 지목하신 겁니다. 그 결정이 내려진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그 작은 나라인지, 왜 하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그 섬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동료들은 저를 향해 알 수 없는 눈빛을 보내며 수군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어떤 이들은 분명 저것은 좌천이나 다름없는 인사라고 단정 짓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저 역시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며 스스로를 비관하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대통령의 결정에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게 주어진 임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슴에 묻어둔 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료를 다시금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제 외교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용기에 몸을 싣고 독도로 향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온통 냉소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도 위 작은 점에 불과한 그곳이 과연 국제 외교의 무대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그저 형식적인 행사에 들러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더 큰 가능성을 가진 나라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저 창밖의 끝없는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예상은 행사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완전히 빗나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를 맞이한 것은 단순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어떤 결연한 의지마저 느껴지는 듯했지요. 행사장에 도착하자 한국 측 관계자들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정부 고위급 인사들은 물론이고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연합의 장 회장이라는 인물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의 표정에서는 의례적인 미소를 넘어선 진중함과 확신이 뚜렷하게 엿보였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들의 인사를 받았지만 속으로는 적잖이 당황하고 있음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준비된 만남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 푸틴 대통령께서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주변을 둘러보고 계시더군요. 그 깊고 고요한 눈빛 속에서 저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결코 가볍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포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무거운 정적을 깨고 한국 측 발표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러시아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우리 모두가 절망이 늪에서 허우적대던 1998년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조차 한국은 러시아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담담히 이야기하더군요.
스크린에는 당시의 상황을 증명하는 낡은 자료 화면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떠나간 텅 빈 모스크바의 거리를 묵묵히 지켰던 한국 기업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거대한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으로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현대와 삼성, 그리고 LG의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할 때 오히려 투자를 늘리며 저희와의 의리를 지켜냈다고 하더군요. 어렴풋하게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사실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내민 손길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나 자신조차 까맣게 잊고 있던 과거의 은혜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가슴에 박히는 듯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푸틴 대통령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빠르게 메모하고 계셨지요. 그 모습에서 저는 어떤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던진 진심이라는 돌멩이는 곧바로 일본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측의 발표가 끝나기 무섭게 일본 외교단이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기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하더니 노골적인 조롱이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더군요. 한국이 내놓은 제안들은 현실성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독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이곳이 외교 무대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곳에서 중요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였지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밤하늘의 별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어수선한 분위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불쾌한 감정을 느꼈지만 제게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어떠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두의 시선은 한국 대표단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당황하거나 분노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지요. 하지만 한국 측 수석 외교관인 김진우 대표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데이터를 다시 펼쳐 보였습니다. 감정적인 대응 대신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 측 주장의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하더군요. 그 이성적인 대응 앞에 오히려 술렁이던 것은 기자들이었습니다.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푸틴 대통령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독도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회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이 자국 대사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아주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순진하게 한국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여론을 형성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의 발표를 비웃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지요.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서방의 주요 언론들까지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부정적인 소식들에 제 마음속에서도 의심의 그림자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지요. 외교관으로서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과 어제 보았던 그들의 진심 사이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동료들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저를 향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외부의 소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집무실에서 연설문을 가다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더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은 내부의 균열이었습니다. 의심은 바이러스처럼 우리 안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러시아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보수파 관료들이 전면에 나서더군요. 그들은 한국이 러시아의 어려운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려 한다는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고 서로를 향한 불신의 눈빛만이 오고 갔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와 뜻을 함께했던 동료 외교관들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다가와 한국과의 협력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하더군요. 제 결정이 조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질책 섞인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모든 화살이 제게로 향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거센 압박 속에서 쉽사리 동조의 뜻을 내비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IMF 시절 모두가 외면했던, 러시아를 묵묵히 지켰던 한국 기업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기억이 제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 내면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동료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푸틴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아무런 말씀 없이 서류를 검토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계셨지요. 그의 침묵은 저를 더욱 깊은 고뇌의 바다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전야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세상 모든 의심이 우리를 향해 칼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을 하루 앞두고 언론의 공세는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일본은 보란듯이 두 번째 긴급회의를 열어 양국의 협력을 아주 위험한 도박이라고 맹비난했지요. 그들은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자극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CNN과 BBC 같은 세계 유수의 언론들도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내보내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국내 언론조차 회의적인 논조의 기사들을 싣기 시작하더군요. 국제사회 전체가 우리와 한국의 만남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한없이 복잡해진 마음으로 연설문 초안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대통령께서 이 모든 압박에 못 이겨 마지막 순간의 결정을 뒤집는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터였습니다. 어쩌면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더 큰 고립을 자초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차가운 방 안을 서성이며 수많은 문서를 뒤적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연설문 초안의 문장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동이 트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운명의 날이 밝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것인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의 막이 오르는 순간 세상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날 독도의 바람 소리를 영원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수교 25주년 기념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푸틴 대통령의 연설의 날이 밝았습니다. 독도의 아침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지난 며칠간의 긴장감 때문인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더군요. 행사장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역사의 흐름을 바꿀지도 모르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잠시 후 푸틴 대통령께서 천천히 단상 위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청중들을 둘러보며 깊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듯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호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지난 역사를 언급하며 진정한 파트너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카메라를 응시하며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경제 위기의 은인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거대한 술렁임으로 가득 찼지만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며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는 것보다 더 큰 증명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동시에 가장 두려워했던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오늘 이 자리가 열리고 있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합니다. 행사장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듯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기자들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절규하듯 소리치며 본국의 긴급 속보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심장이 터져 버릴 것만 같은 격렬한 고동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뒤집힌 순간 제 안의 세상 역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저는 진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대통령의 역사적인 선언이 끝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단상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방금 들은 충격적인 두 마디 말로 인해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지요. IMF 시절 우리를 도왔던 경제적 은인이라는 사실과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정치적 선언이 한데 뒤섞여 저를 강타했습니다. 현대차가 다시 모스크바 거리를 달리게 했던 기억과 끝까지 철수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던 삼성과 LG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과거의 사실들이 눈앞의 선언과 겹쳐지며 거대한 파도처럼 제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얼마 전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의 냉소적인 문구들을 떠올리며 깊은 부끄러움에 잠겨야 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단정했던 저의 오만함이 제 머리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그들의 진심과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 대표단과 장 회장은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격려하고 있더군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틀렸고 한국은 옳았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한 외교관의 고백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자기반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외교는 힘이 아닌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말의 증명은 행동으로 옮겨질 차례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연설 직후 한러 양측은 곧바로 비공식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이전의 딱딱하고 형식적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깊은 신뢰와 기대로 가득 찬 열기가 회담장을 채웠지요. 논의의 주제는 반도체, 의료장비, 에너지 공동개발과 같은 실질적인 협력 방안들이었습니다. 재계 대표로 참석한 장 회장은 이미 구체적인 일정표와 예산안까지 모두 준비해 온 상태였습니다. 그의 철저함에 러시아의 장관들은 처음에는 놀라더니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토론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거나 견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종일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양측의 논의를 경청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요. 저는 회의록을 한자 한자 기록하며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작거나 형식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기꺼이 손을 내밀고 역사의 진실 앞에 당당히 설 줄 아는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며 제 외교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의 마지막 발악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결코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의 긴급회의가 또다시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그들은 한러 협력을 제재 회피용 음모라고 규정하는 것을 넘어 독도 발언을 역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푸틴이 한국에 속았다는 기사를 연일 쏟아내며 반러 감정을 부추겼습니다. 서방 언론도 논조를 따라가며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최고 수위로 강화했습니다. 저는 기자들의 끊임없는 질문 세례에 시달리며 한국 대표단과 함께 이 상황에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비난 속에서도 한국 대표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모든 의혹에 맞서고 있더군요. 한국의 김진우 수석 대표가 남긴 말이 특히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이며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나라일 뿐이라는 그의 한마디가 언론에 인용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수많은 역경을 겪어온 한 나라의 역사를 관통하는 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의 신념은 그 어떤 정치적 공세보다도 강하고 단단해 보였으며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낼 터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세상은 보았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 프로젝트가 단순한 약속이 아닌 현실을 바꾸는 기적이었음을 말입니다. 한때 의약품 부족으로 신음하던 시베리아의 병원들은 한국의 최첨단 원격, 의료 장비로 수도 모스크바와 연결되었습니다. 멈춰섰던 우리 공장들은 한국의 반도체 칩이 공급되자 밤낮 없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죠. 저를 비웃던 동료들은 이제 제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실책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그 칼날의 진짜 정체가 말입니다. 그 칼날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폄하하고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던 일본의 오만함을 베어버린 심판의 검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일본 총리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미래의 거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이죠. 그들은 뒤늦은 후회와 자책 속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칼날은 위기 앞에서 좌절하던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준 기적의 칼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시 봅니다. 아니,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역사의 중심이 되어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제 감히 누구도 한국 앞에서 미래를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 놀랍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시크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